제가 주로 연구를 했던 게 13세기, 17세기 사이 언어 변화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17세기 크레올어 등장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오늘날까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다가 이제 조금 주제를 그래도 조금 좁혀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언어 접촉,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크레올어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앉아 있을 때 조금 기분이 조금 이상한 게 제가 이제 공개 강의 할 때 대기했던 장소가 여기 김남주 홀이어가지고 그때 느꼈던 약간 긴장감이 또다시 느껴져가지고 네, 조금 떨리기는 하지만 네, 기쁜 마음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재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다가오는 또 우리가 직면한 여러 번의 어떤 새로운 시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그 시대에 맞춰서 사람도 변하고 또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도 함께 변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언어 변화가 계속해서 이제 켜켜이 쌓이면서 지금의 어떤 프랑스어라고 하는 언어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새로운 언어가 등장한다기보다는 어떤 언어 사용에 있어서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마주하는 뭐 AI 시대, 4차 전형 이런 시대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봤을 때 그 주변 어떤 사회 구조가 변하게 되고요. 그 안에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이제 인간도 변하고 당연히 사용하는 언어도 함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목차는 제가 조금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프랑스 크레올어를 소개시켜드리고 이제 크레올어라고 하는 이제 배경에 대한 언어 접촉과 그리고 크레올어 형성 요인 그리고 실제 예문 몇 가지를 보여드리는 걸로 발표를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올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단 프랑스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크레올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혼종어라고도 하고 이제 여러 언어가 이제 혼합되어서 나타나는 언어들을 이제 크레올어라고 명칭을 붙이고 있고 다만 제가 다루는 거는 이 크레올어를 형성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어휘 제공어로서의 프랑스어가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프랑스어와 크레올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크레올어는 그 기본 어휘를 제공한 어휘 제공어로서 프랑스어뿐만 아니라 뭐 독일어라든지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많은 이제 아무래도 17세기 이후에 식민 지배를 시작한 많은 서구 열강들의 언어들이 이런 크레올어를 만들어내는데 이제 분명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략 70여 개 정도로 이제 피지노 크레올어로 분류되는 언어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보시는 이제 요 정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루이지애나라든지 그리고 서인도 제도에서 마르티니크, 과들루프, 아이티 그리고 아프리카 쪽의 기아나 그리고 이쪽에 인도양 지역의 세이셸, 모리셔스, 레위니온 그리고 이제 타요 이렇게까지 타요는 이제 뉴칼레도니아 지역에서 이제 일부 사용되고 있는 이제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어를 기반으로 형성된 크레올어가 이 정도로 분포되어 있고 사실 이 지리적으로 봤을 때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런 지리적인 인접성, 그러니까 뭐 마르티니크와 가돌루프의 어떤 지리적 인접성 그리고 이 지역과 모리셔스나 레위니온 지역은 또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언어적으로도 같은 크레올어라고 우리가 묶어서 설명을 하지만 조금 언어에서 실제 조금 다른 이제 뭐 어휘나 통사 구조나 이런 특성들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구분을 해서 이제 연구를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크레올어라고 하는 이제 이 언어가 발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언어 접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언어 변화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뭐 단어의 형태나 의미가 변한다든지 어떤 새로운 어휘가 생성된다든지 소멸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고 크레올어는 독특하게 어떤 새로운 언어 유형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조금 이제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레올어라고 하는 언어 발생에는 기본적으로 언어 접촉이 이제 전제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언어 접촉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뭐 어떤 민족 이동이라든지 뭐 전쟁이라든지 또는 어떤 상업 교류 이런 무역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들이 이제 접촉을 했을 때 이런 언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크레올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언어 접촉이 이루어질 때 핵심은 단절이라고 하는 이제 요 키워드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크레올어가 생성되는 이제 그 기반이 베이스가 되는 게 이제 식민 사회입니다. 그래서 식민 사회에서 서로 다른 이제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들이 제3의 공간에서 접촉을 하고 또 그들 간의 어떤 소통을 위해서 독특한 새로운 언어 유형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프랑스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식민지의 백인, 지배계급으로서의 프랑스인들이 이동을 하고요. 그 원주민들은 사실상 17세기 당시에 그렇게 이제 인구수가 많지는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이제 노예 계층들이 이제 많이 접촉을 하게 되는데 이 식민사회를 구성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들을 다 분리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아프리카도 여러 부족 언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간의 어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들끼리 동일한 공간에 둔다라고 하는 거는 좀 잠재적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 분리를 해서 이제 격리시켜서 서로 간에 어떤 소통이 되지 않는 어떤 단절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크레올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소통을 필요한 언어를 필요로 하게 되는 이제 기본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식민지에서 이제 프랑스어도 결국 그 사회 구조, 그러니까는 계급 사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이제 계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식민지에서 사실 원주민들보다는 이제 지배 계급으로 넘어온 프랑스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크레올어가 형성하게 되는 언어 접촉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인구수의 변화가 크레올 사회를 이제 발전시키는 이제 요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아프리카인과 백인이 같이 어떤 제3의 땅에 플랜테이션 이런 어떤 농장을 위해서 같이 이주를 했다라고 했을 때 초창기에는 흑인과 그러니까 아프리카인과 이렇게 프랑스인 백인들의 수가 좀 비슷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비슷한 어떤 인구 비율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는 뭐 흑인과 백인 이런 어떤 차별이 크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조금 유대 관계를 조금 구성을 한 원만한 어떤 사회 구조였다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식민 사회를 구성할 때 1차 시기는 이제 경작지 사회라고 해서 이제 기본 이제 그 플랜테이션을 위한 기본을 닦는 과정에서는 인구수가 비슷했고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어떤 그 플랜테이션 사회가 시작을 하면서 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추가로 계속해서 노예들을 데려오게 됩니다. 해서 상대적으로 비등한 어떤 인구수에서 점차적으로 백인보다 아프리카인들의 어떤 인구수가 더 많이 늘어나고 피지배 계층들의 사회가 더 커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사회 속에서 크레올 사회가 만들어지고 이제 크레올어라고 하는 이제 독특한 언어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티니크의 섬의 경우를 이제 그 인구수를 보면 그 초창기 그러니까 1630년대 정도에서 흑인들은 이제 대략 아프리카에는 50명, 백인은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대략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한 5, 60년 만에 백인은 100명에서 한 6만 명 정도로 늘어나게 되고 아프리카인들은 이제 2배로 12만 명 정도로 이제 인구수가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인구수의 어떤 비대칭 이런 것도 일어나게 되고 그 아프리카인들도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인이라서 단일 언어를 쓰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소통을 필요한 새로운 언어를 필요로 하지 않았나 해서 크레올 사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크레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우리가 뭐 영어라든지 프랑스어, 한국어 얘기하듯이 어떤 단일어를 지칭한다라기보다는 그 언어가 형성되는 그 방식에 있어서 이제 의미를 가져온 명명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올, 크레올어, 요즘은 크레올 문화, 크레올 요리, 크레올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단어의 어원을 보게 되면 이미 16세기에 이제 스페인어에서 크롤로라는 단어로부터 그 의미가 이제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는 그 의미가 식민지에서 태어난 순수 백인종의 스페인 사람,
그리고 이제 1632년 가면 이제 포르투갈어에서는 식민지에서 태어난 흑인을 지칭을 하게 되고요. 1670년 오게 되면 이제 프랑스에서 크레올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면서 식민지에서 태어난 순수 백인종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크레올이라는 명칭 자체가 처음부터 이제 언어를 지칭하기보다는 이제 이 식민지에서 태어난 사람을 지칭하기 위해서 먼저 사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이런 정의에서는 혼종, 혼합이라는 의미는 사실 등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구분을 하는 게 이제 출신, 태생을 이제 조금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스페인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제 유럽,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식민지에서 태어난 사람, 어떤 태생, 출신의 어떤 구별, 이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고, 뭐 백인이든 흑인이든 나중에 가서는 이제 식민지에서 태어난 백인, 흑인 요 정도로 처음에는 사람을 이제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다가 이제는 이제 크레올어라고 하는 이제 언어를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크레올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도 스페인어라든지 포르투갈어에서 기원을 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식민 지배 계급에 속하는 이제 그 서구 열강 유럽 국가들의 어떤 시선에서 봤기 때문에 다소 이제 부정적인 이제 의미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랑그 크레올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세네갈에서 처음에는 이제 세네갈에서 말했을 변질된 포르투갈어다. 그러니까는 그 기존에 사용되던 포르투갈어든 스페인어든 프랑스어든 이제 식민지에서 사용이 되면서 이제 변질되었다라고 이제 뭐 망가진 프랑스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랑그 크레올이라고 하면 이런 변질 이런 의미보다는 그냥 혼종, 혼합 요 정도로 이제 의미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좀 정의가 조금 잘 이해를 해봐야 되는 게 단순히 혼종어다, 혼합어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도 이제 뭐 여러 영어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고 또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많은 언어들이 섞일 수가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좀 언어가 섞였다라고 해서 랑그 크레올이라고는 이제 정의를 내리기는 힘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프랑스의 사전에서 이제 랑그 크레올에 대한 기본 정의를 보시면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제 혼종어라는 이제 명칭이 먼저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모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는 이 식민지라고 하는 사회가 아프리카와 그리고 그 프랑스인들을 얘기했을 때 두 언어권 모두 이제 그 지역이 본인의 어떤 그 모어를 사용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프리카인이든 프랑스인이든 생소한 제3의 땅에서 만나서 언어가 혼종이 됐다라는 게 중요하고 그때 만들어진 이제 초기에 뭐 흔히 뭐 피지너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초기 단계의 언어들이 이제 일시적인 어떤 소통에 필요해서 사용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자식들 대에 가게 돼서 모어로서 계승이 된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 언어가 단순히 이제 프랑스어나 뭐 포르투갈에서 변질된 단순한 어떤 언어 용법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언어 체계를 갖추고 조금 이제 좀 안정된 어떤 기반의 언어 체계를 갖춘 언어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어로서의 언어 계승자가 있다라는 점 이게 이제 크레올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크게 이제 프랑스어와 아프리카어가 이제 믹스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이제 영향력을 미친 다른 이제 언어들이 다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휘 제공어, 그러니까는 이 크레올어를 형성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어휘를 제공한 언어는 프랑스어이지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크레올어라고 해서 지역별로 조금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시선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크레올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크레올어를 연구를 할 때 이 모든 프랑스어권, 프랑스령 지역에서 사용되는 크레올어를 하나로 다 묶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그거는 상당히 좁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저의 관점이고 이 언어들이 다 제각각의 어떤 언어 유형,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언어는 아니지만 이 언어들을 어떤 하나의 언어로 묶으려고 하는 것도 이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양성이라든지 고유의 특성들을 조금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크레올어라고 묶을 수 있는 기본적인 언어 형성의 어떤 조건이라든지 그 배경은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크레올어권으로 묻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언어 1, 2, 3으로 나눴습니다. 이제 언어 1군에 들어가 있는 언어들은 이제 대부분의 크레올권에 이제 들어가는 많이 영향을 미친 이제 다수의 언어들이고, 그리고 언어 3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하나 정도의 어떤 크레올에서만 등장하는 이제 영향을 미친 언어들을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게 되면 이제 아프리카어도 아까 이제 처음 지도에서 봤던 이제 서인도 제도하고 뭐 인도양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프리카어도 이제 서아프리카냐 동아프리카냐, 그때 당시 이제 노예들을 데려왔던 그 아프리카 지역들을 이제 동서로 조금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언어들이 서로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뭐 인도 쪽의 언어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가장 메인은 프랑스어이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크레올어는 프랑스어라는 어휘를 가지고 아프리카어라는 통사 구조를 뭐 이렇게 섞어서 만들어진 언어다라고도 이제 초기에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크레올어를 이해를 하는 데는 프랑스어와 아프리카어 이 두 언어가 조금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크레올을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단순히 이제 혼종, 혼합 이런 의미로도 이해를 하지만 이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 행위 요 세 가지 요소가 다 이제 요구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크레올어는 그 형성 과정이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뭐 프랑스어만 생각을 해도 이제 프랑스어의 어떤 그 언어 발달사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스트라스부르 서약이라고 하는 842년인가요? 846년에 그 프랑스어 최초의 문헌이라고 하는 이제 그 문헌이 등장한 시기부터 이제 고대 프랑스어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그 발전을 보면 아주 상당한 이제 짧은 시간, 17세기에 만들어진 크레올어 형성이라는 것은 아주 단기간에 어떤 절실한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언어다라고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고, 공간적인 측면이 아마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섬이라고 하는 어떤 제한된 장소이면서 아프리카어 화자에게도 프랑스어 화자에게도 생소한 낯선 세계에서 서로 다른 언어 사용자가 만났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고, 이제 행위적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식민이라는 요 행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언어의 계급화, 그러니까 사회 계급과 언어의 계급화, 그리고 언어 사용자들 간의 어떤 단절, 이런 요소들이 결국에는 크레올어를 형성하는데 이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의 어떤 크레올어를 보게 되면 혼종, 혼합이라는 의미가 좀 잘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요소가 섞여서 완전히 형태가 사라진 게 아니라 두 가지 요소가 섞였지만 각각의 그 특성들이 또 살아있다라는 거, 그 언어 내에 존재한다라는 거, 이 점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크레올어는 아무래도 이제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의 어떤 접촉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프랑스인들이 친절하게 프랑스어를 가르쳐 주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그 피지배계급에서는 이제 백인의 어떤 프랑스인들이 언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음성적 모방 에서 이제 이 언어를 시작을 해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예를 보여드리겠지만 상당히 이제 프랑스어 단어의 어떤 그 구어상의 소리 연세를 그대로 철자화한 이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마르티니크 출신의 뭐 시인이기도 하고 비평가인 에드와르 글리성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La créolisation et le métissage, mais le métissage qui produit un résultat imprévisible et imprévu. 그러니까 크레올화, 그러니까 크레올어는 이제 서로 다른 요소들을 섞여 만들어진 예측 불가능한 형태의 하나의 어떤 결과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크레올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보여드릴 텐데요. 그 전에 제가 그 책을 몇 권을 좀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크레올 연구에서 제가 가장 힘든 게 자료를 찾지 못한다는 거, 이게 조금 가장 힘든데, 그래서 이제 크레올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생떼쥐베리 어린 왕자 책을 크레올어로 번역한 이제 책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린 게 이제 어린 왕자의 이제 크레올어 번역판인데 5권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레유니온 크레올어라든지 다 과돌루프, 마르티니크 다 지역마다 다른 크레올어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다는 점이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예문을 보시면 이제 제일 가운데가 이제 프랑스어이고요. 이제 이 표현들을 이제 크레올어로 이제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철자보다는 이제 음성 연세적인 측면에서 보시는 게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봉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과돌루프, 모리셔스 조금 크게 차이는 없죠. 이 과돌루프는 이제 서인도 제도 쪽이고 모리셔스는 이제 인도양 쪽이죠. 그래서 약간 이런 차이도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어에서 이제 제 이름은 이제 뭐 고운입니다 할 때 슈마펠 고운이라고 했을 때 과돌루프에서는 농 암무앙스의 고운, 그러니까 농이라고 했을 때 우리 듣기로는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죠. my name 할 때 name을 가리키는 이런 단어고 앙무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사 뒤에 붙어 있지만 my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는 이제 제가 찾아보니 이제 비동사에 해당하는 이제 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모리셔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프랑스어식 이제 조금 이제 발음에 많이 가깝죠. 그래서 모나벨 고운이라고 했을 때 모는 이제 나를 지칭하죠. 그러니까는 주, 그러니까 아이를 지칭을 하고 아벨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슈마벨 하되 이제 부르다 요 동사를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부른다 고운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지만 아주 이제 프랑스어 문장을 조금 단순한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꼬망달레프 뭐 잘 지내냐 안부를 묻는 이제 문장에서 이게 상당히 조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프랑스인들도 이 크레올어 화자를 만나면 전혀 소통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같은 크레올어 화자도 그 서로 간의 소통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이게 뭐 서인도나 인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크레올어 화자들이 만나면 서로 이해를 좀 못한다라고 이제 뭐 실제 증언을 들어봤기 때문에 확실히 조금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좀 어휘의 문제도 있고 억양의 문제도 있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꼬망달레프 같은 경우도 과돌루프는 사우페, 우 같은 경우는 쥐, 유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조금 그 추리를 해내기 어려운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그리고 모리셔스도 끼마니에라고 하면 이것도 상당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 좀 애를 먹었는데 나름 이해를 해본 게 꼬막달래프 하면 꼬막, how, 어떻게 지내냐라고 물어봤을 때 how에 좀 초점이 맞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듣길만이해 여기서 약간 끼만이해 이렇게 조금 발전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제 Je suis française, 저는 프랑스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모리셔스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등장하죠. 나를 나타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비동사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moi en française라고 하면 je en française 이 정도로 이제 조금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조금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제가 크레올어 연구를 저는 너무 좋아서 하기는 하지만 이제 조금 새로운 언어를 거의 아무 해독 수준으로 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사실상 연구를 할 때 이제 프랑스어 본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가 안 되면 아직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 더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마지막에 이 parlez-vous français, 그러니까 can you speak French라고 했을 때 뭐 프랑스어를 할 줄 아냐라고 했을 때 이 parler 동사가 과돌루프에서는 빨래 이렇게 조금 이제 비슷하게 남아 있고요. 이 zote 같은 경우에는 우를 나타내요. 우, 당신, 유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 같은 경우는 당신을 나타낼 것 같고 이 꼬제라는 동사는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꼬제, 이 빠글레, 말하다라는 동사하고 꼬제하고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연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또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왜냐면 네, 그래서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 이 크레올어의 이제 그 어휘 제공어로서 이제 작용한 프랑스어가 이제 오늘날의 프랑스어보다는 또 아무래도 식민지 시장은 17세기 그때 당시 프랑스어의 어떤 사용법이라든지 어휘들이 많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도 조금 독특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크레올어 연구를 저도 이제 시작한 지 1년 조금 넘어가지고 이제 관련 논문이 뭐 한 편밖에 없고 아직도 이제 조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크레올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3가지 쟁점을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크레올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어떤 이 크레올어라고 명칭을 붙인 이 언어들을 우리가 표준화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는 프랑스어도 우리가 표준 프랑스어가 있고 이제 다른 이제 지역 프랑스어들이 있는데 이 크레올어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분류 가능할까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뭐 가능하지 않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제 아까 책에 나눠드린 것처럼 이제 어린 왕자라고 했을 때, 르 뿌티 프랑스라고 했을 때, 이게 언어마다 이제 우리가 르라고 하는 건 이제 정관사의 역할을 하는 형태소인데, 이 정관사의 위치가 일단은 이제 프랑스어와는 반대 위치로 붙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크레올어 중에서도 레위니옹의 크레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프랑스어하고 더 가까운 어떤 구조를 보인다는 점,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마르티니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정관사의 기능을 한다라고 보는 이 형태소가 이제 4개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그 4개가 분류가 된다라는 게 프랑스어는 정관사를 구분을 할 때 남성, 여성을 이제 복수하고 구분을 하지만 마르티니크, 크레올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관사가 지금 후치하기 때문에 앞에 명사의 어떤 그 자음과 모음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4가지 형태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티니크는 이제 4개 정도 분류하는 것에 비해서 과돌루프는 이제 하나 형태만 사용이 된다는 점. 그래서 좀 간단하게 살펴봐도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크레올어라고 하는 언어를 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제일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게 이제 어휘적인 측면인데 발음과 어휘의 차이를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이제 레섹방보아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아뱀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섹방에는 에흐 발음이 상당히 많이 이제 크레올어에서는 이제 소실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3개의 예를 들었고 레위니옹만이 이제 프랑스어식 어떤 그 에흐 철자를 유지를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예를 조금 보시게 되면 이제 실브플레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플리즈와 같이 요청을 할 때 이제 쓰는 표현인데 프랑스어에서는 이제 실브플레 이렇게 이제 구별된 3 단어를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 4개 단어로 본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연세가 이제 사실 그때 당시 이제 백인들이 말하는 실브플레를 들었을 때 이게 4개의 단어로 구분되지 않고 마치 하나의 어떤 표현처럼 들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들었던 그 음성 소리를 그대로 철자화했기 때문에 과돌루프나 마르틴 레이오능에서도 다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대체 표현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린 왕자에서 이제 유명한 부분이죠. 이제 그 샤뽀하고 엘리팡, 그 보아뱀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노란색으로 이제 표시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크레올어를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얘기를 하는 게 그 명사를 얘기를 할 때 프랑스어가 가지고 있는 그 명사의 관사 형태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사라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언어를 보게 되면 un éléphant 이제 우리 프랑스어 단어고 마르티니크 가게 되면 un éléphant 앞에 L 소리가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죠. 과돌루프는 L 소리가 없이 éléphant, 모리셔스는 l'éléphant, 레베니오도 l'éléphant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가 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언어 구조를 봤을 때 기존에 이제 프랑스어가 가지고 있는 그 명사와 그 앞에 있는 어떤 정관사 이 2개 연세가 구분되지 않고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이제 구현된다라고 했을 때 프랑스 어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언어임에도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언어적 특성들을 많이 이제 상실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더 이상 철자화, 그러니까 정관사의 어떤 L 소리가 철자화 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 앞에 같이 나와 있는 부정관사의 등장으로 조금 같이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째로 이제 크레올어 연구 쟁점은 이제 프랑스어와 크레올어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정립을 할 수 있을까의 이제 고민도 이제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크레올어라고 하는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출발점을 프랑스어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스어에서 크레올어의 어떤 변화 이런 과정들을 설명을 할 때 기존의 이제 언어 변천 현상을 이제 설명하는 이론적 기제로 문법파론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크레올어 연구도 프랑스에서 크레올어의 어떤 문법파의 현상으로 봐야 되는지 근데 기존의 문법파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한 언어 체계 내에 어떤 언어 변화 양상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문법파라고 하는 언어 접촉에 이루어진 언어 간의 어떤 문법파 현상을 요즘은 이제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어와 복제어 2가지를 두고 언어 접촉에 의한 언어 간의 이제 언어 변화 양상을 문법파론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어에서 이제 크레올어로 넘어갈 때 이제 프랑스어가 가지고 있는 정관사라고 하는 이제 그 한정사가 이제 사라진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이미 그 소리가, 그러니까 L이라고 하는 그 소리 자체가 철자화될 수도 있고, 그 단어 형태 그대로 라 제오그피가 이제 마치 한 단어로 굳어져서 그 앞에 다시 이제 부정관사가 붙게 되는 이런 현상들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3번에 보시면 이제 저도 이제 지금 한참 이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분석이 또 뭐 잘못된 분석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시게 되면 3번은 이제 이스토아 이야기를 얘기를 하는 단어죠. 히스토리라는 단어인데, 이 태를 표시를 해주는 이제 형태소로도 기능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라고 하는 이제 이 형태소, 기존에 이제 프랑스어 정관사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하면서도 그 기원이 되는 프랑스의 어떤 장소 구사 용법이라든지, 그리고 프랑스에는 없던 관계절을 표시해주는 새로운 어떤 문법적 기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그 프랑스어와의 관계 속에서, 언어 변화라는 관점 속에서 아무래도 이 5번과 같은 용법은 프랑스에는 없는 새로운 용법이기 때문에 기존의 프랑스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용법을 그대로 복제를 하되 크레올어만의 어떤 독특한 어떤 사용 양상도 다시 한번 발전시킨다는 점, 이런 점들이 크레올어를 프랑스어와 구분해 줄 수 있는 고유의 어떤 특성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랑스어와 크레올어 관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문법화라는 이론에서 어떻게 정립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두 번째 쟁점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 사실 크레올어 연구는 아무래도 언어라는 거는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가 분명히 존재해야겠죠. 그래서 이 크레올어라고 하는 언어가 만들어지는 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아프리카인들이 어떤 소통을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소통을 위한 언어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 간에 통용되는 크레올어라고 하는 어떤 독특한 어떤 혼종이라고 볼 수 있는 언어를 만들어내게 됐고, 사실 지금은 크레올어라는 게 이제 아까 보여드린 프랑스령의 이제 해외 광역 지방에서 사용이 되는데, 어떤 국가어로서의 어떤 지위를 가지기보다는 이제 프랑스어와 같이 사용이 되고, 프랑스어는 이제 국가어라든지 아니면 교육, 행정, 사법 이런 영역에서는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크레올어는 이제 일반적인 어떤 뭐 가족 간이나 친구 간이나 일상 영역에서만 사용된다는 점에서 이 크레올어가 가지고 있는 이 언어적 지위라는 게 이제 조금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크레올어가 이제 형성이 되었고 초기에 프랑스어 영향을 받았지만, 이 크레올어가 사용되는 지역들이 지금도 프랑스 영에 있고 프랑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많은 젊은 세대들에서는 크레올어보다는 어떤 프랑스어 사용에 대한 어떤 경향이 더 커지고, 또 크레올어 사용을 상당히 어떤 제한적으로 두기 때문에, 그리고 이 크레올어로 쓰는 이제 앞으로의 어떤 다음 세대들이 이제 많이 사라지게 되면 이 언어에 대한 어떤 존재도 조금 이제 우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크레올어권에서 많은 이제 연구자들이 언어를 연구를 하기도 하고, 또 이 크레올어라고 하는 언어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이제 작가들이 작품 활동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크레올어의 어떤 자신의 어떤 고유한 작품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유명한 이런 작품들을 크레올어로 번역을 해서 오히려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작품들을 크레올어로 번역을 한다는 건 더 크레올어라는 언어를 소개하기 조금 더 나은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 어떤 번역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이제 제가 가져온 자료를 보게 되면 이제 그 이방인이죠. 레트랑제, 이제 까미 이방인이라는 작품인데, 올해 10월 27일에 이제 새로운 이제 크레올어 번역판이 이제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제목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이 크레올어 번역가가 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les étrangers 했을 때 말 그대로 어떤 음성 연세만 사면 les étrangers 해서 étranger 이런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 표현을 하지만, 조금 더 트라듀 번역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건가 조금 고민을 해보면서 이 단어의 어떤 단어 대 단어 1대1 어떤 매칭보다는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레트랑드오,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레트랑데오르라고 하는 어떤 제목으로 이 작품을 크레올어로 이제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기 위해서 보여드릴 사진은 이제 앞에 보여드렸듯이 에두아르 글리성이라고 하는 이제
그 카리브해 마르티니크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뭐 시인이기도 하고 뭐 비평가이기도 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크레올어를 포함해서 크레올화 그 문화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천천히 혹은 맹렬한 속도로 함께 불타오르고 서로 밀쳐내고 사라지면서 또한 머물고 잠들거나 혹은 변형되는 그 숱한 문화들 사이에 현재적인 충격을 나는 혼돈의 세계로 명명한다. 나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혼돈의 세계에 포착할 수 없는 전체성을 그려보게 가능태로서의 상상계를 관계의 시작이라고 부른다. 조금 뭐 어려운 어떤 뭐 표현법을 쓰긴 했지만, 그러니까는 결국 크레올이라는 것, 크레올 문화, 크레올화된다라고 했을 때 이 글리상은 지금 전 세계가 크레올화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카리브해 어떤 그 식민지하에 있었던 이 지역들은 단 한 번의 어떤 식민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수많은 다른 문화들이, 다른 언어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계속해서 유입되고 계속해서 혼종이 되고 계속해서 어떤 카오스 같은 혼돈의 시간들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 크레올이라고 하는 그 어떤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타자와의 어떤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모두를 포용하는,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조금 재미가 없을 수 있지만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